지금 이 환율에 대한 충격,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 얼마만큼 미칠지. 우리 경기 침체를 막아보자. 상반기에 670조 중에 431조를 푼다. 또 이 자금은, 이 유동성은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는요, 공급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 1세대 1주택들 모두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상단 5.5포인트 금리가 지금 B컷과 베이비컷을 연속으로 하면서 4.5포인트, 상단이 4.5포인트까지 1포인트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많이 악재가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탄핵을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1,450원이 넘지 않았었는데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동시에 발표한 게 있죠. 어떤 거냐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FOMC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그 뒤에 후속 발표를 한 게 뭐냐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환율이 폭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440원이 넘지 않았었는데, 자, 이번 연준의 발표로 인해서 1,452.1원까지 폭등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 소폭 내려앉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외부 충격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해서 환율과 코인이 폭락을 하고, 환율은 폭등을 하고 또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은 폭락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사람을 한번 놀래키더니, 자, 오늘은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뉴스에 환율이 1,450원을 넘었다. 전고점. 이게 왜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점입니다,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경기도 어려운데 놀랄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율에 대한 충격,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 얼마만큼 미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사를 잠깐 보면은요, 미 연준발 충격에 환율이 1,450원이 돌파를 했고,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점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 지연하겠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달러만 굉장히 강세, 전 세계 통화화폐 중에 달러만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은행에서 대출 규제와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각자 은행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 완화는 연말, 그러니까 12월 말에 되면은 당연히 발표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을 하고요.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은행에 자율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 총량에 맞춰서 대출을 좀 이렇게 규제를 하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은행에서는 결과적으로 금리만 올렸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은 극대화됐지만 서민들의 고통은 굉장히 크게 됐던 올해 하반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 규제가 9월 달부터, 자, 많은 대출 규제가 있었죠. 스트레스 DSR 2단계. 그 다음에 1주택자를 가진 사람이 주택을 하나 구입할 땐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전세자금 대출 또한 막았고요.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쓰려고 받는 이제 생활안정자금도 원래는 2억이었지만 1억으로 축소를 했거나 어느 은행에서는 은행별로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올해 뭐 8월 달부터 거래량이 줄다가 9월 달부터 급격하게 줄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대출 규제에 대한 거는 원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그 기준금리 인하와 내년을 위해서 선제 작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 유동성은 부동산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하고 이렇게 엇박자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여기에서 또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정부에서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내려도 이 유동성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다라는 1차적인 게 있고요. 자, 그리고 2차적인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은행에서는 연말에 대출 총량제, 여신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을 뭐 몇 초까지 푼다. 뭐 여기까지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총량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라는 것을 연말에 기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은 11월 달부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원래는 매수를 하더라도 11월, 12월은 피해서 잔금 일자를 잡는 게 거의 뭐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면 대출 받기가 그만큼 어렵고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니까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했다? 그 이유는 뭘까요?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2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했다라는 이유는 자, 우리가 11월 말부터 어디가 입주했습니까? 자, 둔촌주공이 입주했습니다. 둔촌주공이 만 세대가 넘는 둔촌주공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담보대출이건 전세자금대출이건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단기간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은행들이 이 대출 총량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둔촌주공 살리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계부채 급등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대출을 눌러주면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둔촌주공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대출 총량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여신이 다시 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는 원래 상반기에 가장 대출이 잘 나오고 조건이 좋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정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문 기사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푼다. 1주택자 전세대출 재개. 자, 원래는 1주택자가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9월달부터.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도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면은 일단 여신 총량이 다시 제로 베이스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도 원래는 2억이었는데 1억으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없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시 상향 2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각 은행마다 대출 모집원들이 있는데 뭐 여러 은행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모집원들이 모집해오는 대출을 아예 받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대출 모집원들이 모집해오는 대출도 다시 접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내년의 경기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11월 달에 원래는 기준금리 단행을 안 해야 되는데 8명 중에 많은 전문가 10명 중에 8, 9명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경제가 굉장히 이 가계부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8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은행 부총재도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견이 팽배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 내수를 살리려면 혹시 뭐가 선행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자,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5년도의 예산안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670조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이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뭐 환율 방어를 뭐 연기금으로 하던가 이런 굉장히 좀 어려울 때 자금들을 많이 일시적으로 풀어서 불을 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탄핵 시국에서 바로 발표를 한 게, 인터뷰에서 말한 게, 자, 이 시국을 헤쳐나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내수와 수출 환경이 있는데 지금 이런 비상계엄 이런 탄핵 시국까지 있기 때문에 내수는 더 얼어붙을 것이다. 자, 이걸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돈을 유동성을 풀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냐면 코로나 시국 정도의 유동성을 풀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70조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중에서 한덕수 이제 그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께서 이제 발표를 하기를, 자, 우리 경기 침체를 막아보자. 상반기에 670조 중에 431조를 푼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예산안이 부족하면 뭐 추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여건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세수가 많이 이제 1년에 수십 조씩 펑크나는 이 상황에서 사실 추경 예산이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반기에 431조를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 간단한 핵심은 75%인, 자 보시면 여기에서 75%인 431조 1천억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431조를 풀고, 자, 코로나 시국처럼 금리를 내리고 또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한다. 자, 다 좋은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유동성을 많이 풀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많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 자, 저는요, 정부의 일은 이거라고 봅니다. 431조의 돈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이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자금으로 계속 내수를 살려서 그 내수가 힘이 되어 바탕이 되어 수출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 수출 기업들이 또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벌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 431조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 이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또 흘러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이 자금이 집행이 돼서 내수를 살리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또 이 자금은, 이 유동성은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뜩이나 신축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얼죽신이라는 용어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축에 대한 인지도나 인기가 좋은데, 자, 이러면 이런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과거에 겪었던 또 뭐 벼락거지라든가 아니면은 영끌족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조금 정부에서 눈 크게 뜨고 지켜봐서 이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구제해 주어서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내수시장 속에서 431조가 한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선인장,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물 한 줄기 되어서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고 더 이어서 나가서 오히려 생활환경,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물론 부동산 전문 채널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이렇게 너무 집중화되고 너무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는요, 공급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 1세대 1주택들 모두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역, 누구나 살고 하고 싶어하는 지역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좀 풀어서 이런 정책 자금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려서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2025년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